자, 6월 25일 경영조직론 1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먼저 1번 문제는 조직 효과성이에요.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우리 2기 1회 강의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개념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려보고,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만 만약에 비교해 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여전히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 달성 정도예요. 효율성은 뭘까요? 거기서 비용을 생각을 하는 거겠지. 비용, 그죠? 쉽게 말하자면,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근데 얘가 비용을 아끼려고 딱 이렇게까지만 갔어. 그러면은 뒷단에는 효율성이 있지만 효과성은 어떻다? 효과성은 X지. 왜? 이쪽에 못 갔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 이건 뭐예요? 효율성이 없는 거지. 효과성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지. 최단 이렇게 가야지 효율성과 효과성이 둘 다 있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기본 개념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 효과성이에요. 경영조직론에서.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는데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조직 효과성 여러분들 지금 우리 데프트 책에는 이렇게 두세 가지 모형만 있고, 그리고 옛날 판에는 거의 예시답안에도 써놨듯이 BSC가 균형 성과 지표가 조직 효과성 측정 도구로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적 통제 관점에 그쪽으로 뒤로 가 있어. 그때 변한 거지. 근데 그 변한 게 꽤 됐어. 하지만 지금 이제 수험 자료라든지 1차 경영학 객관식 문제집에는 아직도 옛날 책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앞에다가 BSC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영조직론 최근 문제를 봤을 때 조직 효과성 관련해 가지고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자세하게 물어본단 말이야. 조건을 주어줘.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뭘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를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데프트 책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그 부분에 오늘 거 그걸로 정리하면은 더 이상의 정리할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직 효과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 정리들을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는 현선혜 교수님 책이랑 데프트 책이랑 같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조직 효과성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 이제 경영조직론 문제 스타일이 이렇죠. 앞에서 개념이라든지 배경 같은 건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는 얘기야. 묻는 것만 쓰라는 얘기야. 이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서, 그래서 우리 국내 교수님들 책 중에서 조직론을 쓰신 책들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조직 효과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40가지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 내가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 나올 거 가지고 머리 아프면 더 머리가 아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경영자다, 아니면 조직이 정의하기에 따라서 지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조직의 성격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전략이나 목표에 따라서 조직 효과성 지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이따 우리가 할 퀸과 로보의 로바우, 그냥 로보라고 하면 될 거로 로바우라고 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경쟁적 가치 모델은 뭐야? 수많은 변수들을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모델화를 해놓은 것일 뿐이죠. 그랬을 때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조직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서 조직 전체와 부서 수준의 다양한 변수들을 암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목표, 즉 조직 전체의 공식적인 목표 또는 운영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통 이제 공식적인 목표가 더 추상적이고 운영 목표가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목표성 측정할 때 보면은 운영 목표를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겠죠. 한편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조직이 매우 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퀸과 로보의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경쟁 가치 모델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조직은 각기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낸다. 경영자들은 이러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어떤 지표를 우리 조직이 정말 딱 통제 시스템에서 내부만 신경 써도 되는데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지표만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직은 이 4사분면 안에 좀 걸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 경쟁 가치들 다 생각을 하면서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조직을 개방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자. 이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예 그냥 마구잡이로 물어보지 않고 조건을 다 주어줍니다. 개방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자, 조직의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세 가지 과정에서 각각 제시될 수 있는 조직 효과성 측정,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그 내용 및 지표의 예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형성을 설명하시오. 자, 투입이라는 거는 뭘까요? 웹에서 자원을 획득해 가지고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데프트 책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읽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수험 자료 보면은 그냥 자원 기준 접근 방법, 이 의미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한 줄짜리 그거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뭐예요? 그 내부 과정 안에서, 조직에 있는 내부 과정 안에서 변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지? 내부 과정 접근 방법인 거지. 그렇다면 산출은 뭐예요? 산출은? 사실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 접근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이랑 변환 방법은 내부 과정 접근 방법이랑 산출에서는 목표 접근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내용은 한 줄짜리 개념적 특성 쓰고 지표의 예시 달아주고 그다음에 유형성 쓰면서, 여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럴 때 유형성 이렇게 써주면서 한계점이란가 이런 거 한두 개 이렇게 붙여주면 20점짜리가 완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조직 효과성에 대한 개념이랑 이렇게 문제가 다 이렇게 줘졌을 때는 어떻게 쓴다? 바로 그냥 물음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쓸데없는 말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물음 2를 보세요. 퀸과 로버는 조직의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직의 다양한 부분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통합적 효과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책에 있는 그 말들을, 저는 이제 데프트 책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냥 인용을 했죠. 왜?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경쟁적 가치 모델이라고도 하죠. 이 모델이서 제시하는 두 가지 차원 및 그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도출되는 네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각각 내용을 설명한 후 경영상 시사점을 쓰시오. 그래서 20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늘 못 썼어도 괜찮아요. 그죠? 계속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차원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 그러면은 그림 위에서 유연성이고 밑에서 이제 통제고, 근데 이게 뭐야? 유연한 구조, 중심이 되는 용어를 잘 생각해야 돼.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내부에 집중하고 외부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선혜 교수님 책에는 초점을 맞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지? 뭘 번역을 한 거지? 포커스를 집중 혹은 그냥 번역하면 초점이잖아. 그러니까 외부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부에 초점을 맞추느냐 되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모델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개방적 시스템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내부 과정 모델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합리적 산출 이런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커다란 목표가 있고 그 위에 하위에 운영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예시담원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도 그래요. 큰 목표가 있고 밑에 하부에 그런 목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데프트 책에서는 두 개의 차원과 그 두 개의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개의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차원으로 더 봐서 현선혜 교수님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상위 목표고 이게 하위 목표라면 이게 목적이고 이게 수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 수단에 세 가지 차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여기서 유연성과 통제 간의 한 가지 차원. 내부에 집중할 것이냐 외부에 집중할 것이냐 해서 두 번째 차원. 그리고 이 안에서 목적과 수단 관계에서 세 번째 차원.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퀸과 로버의 경쟁적 가치 모델을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교수님들이 그거를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썼을까? 아니지. 미국 책에 있겠지. 그러니까 번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썼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는 아마 두 가지 차원이랑 네 가지 차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 가지 차원이라고 나왔을 때는 예시답안 내용을 보면서 데프트 책이랑 다시 확인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아 여기서는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사 노무 관리에서 여러분들 ESG 공부할 때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익숙하죠, 그죠? 조직이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들을 이해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뭐 노조를 비롯해서 종업원, 외부 조직, 각종 다 있죠. 이러한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고 여기에도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의학에 따라서 계량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계량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총론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개념은 보고 갈게요. 그때 동차반에서 이거 연습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과학은 그리고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교수님 조직행동론 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직행동론 책 무수하게 많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혼자 쓴 책은 제가 인용을 하잖아요. 한 6명, 5명 이렇게 쓴 책들이 있어요. 자, 과학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기술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며 그러한 설명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여기까지 한 말이 뭐죠? 조직 행동론은 뭐다? 사이언스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문학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환경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해요. 환경에서. 그러면은 문제 의식이 생기겠죠. 사이언티스트가, 연구자가 문제를 인식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일단 한번 가설을 세워봐요. 가설 수립. 어떻게 가설 수립해봐? 기존의 이론들이 만약에 참이라면 어떠한 주장이 성립될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실험이라든지 실험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뭘 할까요? 직무만족 같은 거 검사할 때 어떻게?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척도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다 돌린 다음에 그걸 다시 통계를 돌리잖아요. 그죠?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게 이 실험 등이 내 가설을 증명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결론을 제시하고 이게 지지받으면 이제 이론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과학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론이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론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 현상의 발생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론의 예측력이 계속 떨어진다. 그럼 그건 이제 이론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겠죠. 한편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화는 발생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진술하고 그렇게 설정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가설 수립된 다음에 이 검증될 때까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직무 만족이 높은 사람을 관찰해 보니 일반적으로 이들의 업무 성과가 높았다면 우리는 이제 인사 업무 관리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지. 직무 만족이 있으면은 업무 성과 높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당연하게 너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조직 행동론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험이나 검증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세계에서 제시된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이들의 업무 성과가 높았다면 이런 관찰을 토대로 직무 만족이 높으면 업무 성과도 높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직무 만족과 업무 성과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 이 두 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에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교수님들 책에서 공통적으로 여기서 도식화라는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교수님들이 표시하는 그거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직무 만족과 업무 성과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죠? 첫 번째,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봐요. 두 번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럴 때 상관관계는 이렇게 선을 직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무 만족이 생겼더니 업무 성과가 올라가더라. 근데 상관관계는 방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업무 성과가 높아졌더니 직무 만족이 올라가더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인과관계.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덥네. 인과관계는 이거죠. 직무 만족이 생기면 업무 성과가 올라가더라. 직무 만족이 올라가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인과관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제시한 후에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직무만족이랑 업무성과랑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독립변수 이퀄 원인변수죠. 그죠? 앞에 나오는 거 독립변수, 원인변수, 선행변수가 같은 의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제 이게 뒤에 있는 게 결과변수라고 하는데 상관관계에서는 어떤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인과관계라고 했으니까 직무만족이 올라가면 업무성과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변수이자 원인변수이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만족과 업무성과 사이에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가 작용한다고 하자. 이때 매개변수는 기분으로 제시되고 조절변수는 자동화 수준이다.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가 작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도식화해서 제시한 후에 내용을 설명해 봐라 이거죠. 자, 보시면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매개변수 거기 그려 넣으세요. 그림. 직무 만족과 업무 성과 간에는 어떤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무 만족이 이루어졌더니 기분이 무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기분이 좋아져서 업무 성과가 올라가더라. 이러면은 바로 이 기분이 뭐다? 직무 만족과 업무 성과라는 변수를 매개해주는 매개 변수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설명 들으면 다 이해해요. 근데 이거를 책 20, 30페이지에 달해서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를 안 하고 가서 그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손도 못 대요.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 얘기 나왔죠? 직무 만족, 업무 성과예요.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자동화 수준이죠. 의미를 해야지. 자동화 수준이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조절 변수가 자동화 수준이라고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이 설명을, 내용 설명할 때 어떻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도 돼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동화 수준이 올라가면 자동화 수준이 올라가면 업무 성과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자동화 수준이 없을 때 직무 만족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면 직무 만족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된다?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자동화 수준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거를 인적 자원 관리에다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굳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직무 만족을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신경을 써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공장에 사람이 하나도 필요 없어질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공정성수 2015년 기출 약간 변형. 지금 동기부여가 그 인지적 평가 이론 2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최근 10년간의 기출을 보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올해는 한번 동기부여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기본적인 이론은 기본적인 선에서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고, 동기부여 관련해서 동기부여 응용 관련해서는 우리
로빈스 책에 있듯이 특히 직무 설계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이론은 직무 설계는 어디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괜히 직무 설계는 인사 업무 관련해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조직 행동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 실제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모티베이션 관점에서 써주는 거지. 그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을 통해 설명한 후, 이 공식은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죠. 공식을 이렇게 왜 요구를 하느냐. 복잡하고 이상한 공식은 시험장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의미도 없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모르고. 근데 당연히 수험생이라면 공부를 했으면 알아야 될 공식 같은 거는 당연히 제시하고, 그리고 또 함의가 있어요. 공식 자체에서. 자, 그리고 불공정 지각 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 이건 반드시 나오는 거죠. 해서, 자, 일단 로빈스 책 수정하라고 했죠, 제가. 보세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인풋, 아웃풋. A를 나라고 하고, 그럼 나의 투입이니까 나의 산출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준거인물. 준거인물의 인풋. 그럼 준거인물의 아웃풋이 되겠죠. 자, 이런 뭐죠? 과다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응? 비율적으로 내가 이만큼 투입했을 때 이만큼 받았는데 얘가 이만큼 투입했을 때 이거보다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과다보상의 경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과소보상.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사람들은 언제 가장 열받을까요? 과소보상일 때 더 열받겠죠. 이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식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문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지? 내가 행동으로 나서는 순간 그 불공정성을 인지하고 참지 못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 인계점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식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 스레시홀드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과소보상일 때는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되는데 과다보상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 좀 참는다 이거지.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아,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나는 쟤랑 달라. 이런 식으로 합리화도 시키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 지각시 공정성 회복을 위한 대안적 행동 5가지, 한 6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제목을 쓰고 뒤에 내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조직으로부터 이제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예시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 한번 보세요. 그 출제의 포인트 보세요. 출제의 포인트 첫 번째. 조직 효과성은 중요한 개념임에도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출제된 바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효율성과 조직 효과성의 개념과 양자 간의 개념적 차이, 이게 이런 문제가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 근데 중요한 거, 이런 개념상의 문제들, 이걸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BSC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하지만 이제 문화적 관점의 통제 시스템에서 기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고, 만약에 여러분들 조직 효과성에서 이렇게 조직 효과성 측정을 하는데 BSC를 대놓고 문제에서 물어봤다. 그럼 쓰세요. BSC, 제가 MBO랑 BSC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있는 그대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상에서 통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 고민하지 말라고. 거기서 막 이상하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교과서 내용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분석의 기본 존재. 제가 이제 분석의 기본 존재 같은 거 쓸 때는 상당히 그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옮겨놔도 상당히 고민하고 잘라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뭐 뿌리찌나 뭐 연결고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딱딱딱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의 기본 존재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답안지 한번 써봐. 쓰면서 이렇게 내가 문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분석의 기본 존재 이후에 구체적 검토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투입, 변환, 산출 각 과정별 접근 방법을 보자 이거죠. 자, 투입 과정,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이 있죠. 그리고 변환 과정, 내부 과정 접근 방법일 테고 다음 페이지 산출 과정은 목표 접근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해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은 투입 측면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원 기준 방법 Resource Based Approach는 투입 측면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거기까지 형광펜 쫙. 이젠 다시는 헷갈리지 말아요 우리. 그냥 자원 기준이면 자원 기준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투입, 변환, 산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자, 조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접근 방법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 일단 자원이 나면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거에다 줄 쳐놓고선 요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희소하고 가치 있는. 왜? 희소하지 않은 자원은 의미가 없어요. 경영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자원 기준 지표의 예시.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예시 답안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답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두세 개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협상 지휘, 정보 탐지 능력, 그리고 우수한 자원 획득 유지 능력 막 이렇게 제목 위주로 먼저 보고 뒤에 있는 거의 내용들 있죠. 거기서 한 몇 가지만 기억을 좀 숙지를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실전 시험장에서는 똑같이 못 나오니까 이걸 외울 수가 없다 이거죠. 자, 협상지휘는 데프트 책에 있는 거고 정보 탐지 능력은 현선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여기서 정보 탐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정보를 획득하고 탐지라는 게 뭐지? 의미까지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우수한 자원 획득 및 유지 능력. 그래서 인적 자원도 자원이죠. 그리고 기업 문화도 여기서 자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그리고 변화하는, 왜 그렇지? 기업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형 자원도 있고 유형 자원도 있잖아. 무형 자원일 수 있잖아. 그죠? 기업 문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하는 자원 측면의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원 접근 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 자,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 첫 번째 줄 형광펜. 다른 성과 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원 기준 접근 방법이 유용하다 해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비영리 조직 거기다가 형광펜. 비영리 조직이나 연구 조직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내가 뭘 산출할 수 없죠. 그죠? 무조건 자원만 계속 쓰는 거잖아. 그죠? 쓰는 거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그 자원을 많이 획득해오고 이걸 관리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을 한다. 이 말이겠죠. 됐죠? 자, 그런데 그 유용성 거의 세 줄까지는 좋고, 근데 그러나 이 접근법은 뭐죠? 시장 상황의 안정성을 가정하고 있고, 왜 가정을 할까? 비영리 조직이 그렇죠. 뭐 어떤 그 자원을 획득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가 더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형광펜. 경쟁적인 환경과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같이 다양한 자원들, 밖에서 이렇게 있는 다양한 자원들 다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양한 자원들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자원 기준 접근 방법으로 했을 때 자원, 그 희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협상 지휘라고 해가지고 효과성 측정의 지표를 사용했잖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환경이 경쟁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자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럼 그걸 획득해서 뭐 하냐 말이지. 그죠?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변환 과정 보세요. 변환 과정. 내부 과정 접근 방법, internal process approach. 이거는 조직의 내부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까지 형광펜. 자, 효과적인 조직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내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각 부서의 활동은 다른 부서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 이때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거의 형광펜.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과정의 지표를 예시해 보면 대부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단어들. 그죠?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기업, 강하고 적응적인 기업 문화 이렇게 묶어보시고,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 그리고 다 한 가지가 좀 그렇지. 운영 효율성 거기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사람이 피곤해져. 느낌이 A, C, D, E는 비슷하지. 느낌이. 근데 B만 뭐지? 운영 효율성. 그죠? 이거는 칼같이 기계적으로 지키고 나머지는 업무,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 뭐 수평적, 거기 수평적 두 번 돼 있죠? 수직적 하나 붙여주세요. 수평적 앞에다가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 왜곡이 없는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그리고 종업원의 성장과 개발, 종업원의 직무태도. 나머지 4개는 굉장히 인간적인데 하나는 운영 효율성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표를 예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3번. 그런데 내부 접근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를 보면, 자, 내부 과정 접근 방법은 변환 과정 자체가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거기까지 형광펜. 그리고 거기 호텔과 같은 서비스업, 거기도 형광펜. 자, 조직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태도나 외국어 능력, 지식 등의 자원을 그런 게 있어. 근데 자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지식도 자원이고 태도도 자원이고 외국어 능력도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무용 자원으로서 그 사람의 이런 자원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빠르고 친절하게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부 과정, 그 변환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부 과정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거의 형광펜, 직무 만족과 같은 개념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여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형광펜. 자, 근데 지금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럴 때만 한계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무 만족이 그래서 다 주관적이라서 쓸데없다. 이러면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인사노무관리나 조직행동문이나. 자, 그 다음에 산출 과정 보세요. 목표 접근 방법, goal approach. 목표에 대한 파악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목표에 대한 파악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산출. 그렇다면 그런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 산출 지표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바로 갑니다. 2번 목표 접근 방법의 지표 예시 그 세 줄을 형광펜을 칠하세요. 자,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 목표이다. 여기서 목표 접근 방법에서 측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 목표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 목표는 추상적인 경향이 많잖아요. 추상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죠. 운영 목표는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수익성, 시장 점유율, 성장률, 제품 품질 그것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성, 시장 점유율, 성장률, 제품 품질 구체적인 운영 목표를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겠구나. 이것만 딱 떠오르면은 수익률의 개념적인 만약에 쓸 게 많아가지고 개념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안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양을 좀 채워야 되겠어? 그럼 수익성의 정의 여러분들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성장률은 이제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매출 내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 왜 그랬죠? 성장률이라는 건 뭐예요? T1에서 T2
갔을 때 얼마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시계적인 동태적인 개념이에요. 자, 위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목표 접근 방법은 아까 말했죠. 두 번째 줄, 조직이 일정 수준의 산출물, 이익, 고객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 이게 왜 논리적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이 논리적이라고 하니까 그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조직이 일정 수준의 산출물, 이익, 고객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 방법, 논리적인 접근 방법의 형광펜, 그리고 논리적인에다가 빨간색. 야. 3번. 목표 접근 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 자, 목표 접근 방법은 위에서 지금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내려오죠. 목표 설정과 계량화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거기 형광펜, 그것만 형광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그죠? 당연히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익률, 점유율 같은 재무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거의 형광펜. 애초에 설정된 목표가 잘못됐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조직이 효과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거기까지 형광펜. 예컨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더 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해서 물음 1에 해결됐고요. 물음 2에 해결 볼게요. 퀸과 로바우의 통합적 효과성 모형, 땡땡 경쟁적 가치 모형.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그 분석의 기본 존재 한번 보세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접근 방법을 봤잖아요. 그죠?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봤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목표 접근 방법만 하더라도 지표가 여러 가지였죠. 그죠? 위에 자원 기준 접근 방법도 그렇고 내부 과정 접근 방법도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의 기준으로 조직 전체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조직의 종류,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조직은 서로 다른 기능과 목표를 강조하고 따라서 보다 종합적으로 조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퀸과 로바우의 통합적 효과성 모델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리면 맨 위에 그 사각형에서 위에 유연한 구조, 통제 구조, 왼쪽에 내부, 외부, 그리고 인간관계 강조, 개방 시스템, 내부 과정 강조, 합리적 목표 강조 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데프트 책에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근데 인간관계 그걸 한번 볼게요. 근데 거기 데프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요 목표랑 운영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 개발이 목표라 이거지. 근데 그 밑에는 운영 목표로서 무슨 직무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고 이거는 직무 만족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만약에 인식한다면은 유연성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스트럭처 측면에서 한 가지 차원, 그리고 내부 차원과 외부 차원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둘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포커스 측면에서 두 번째 차원, 그리고 나서 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혼동 안 가죠. 두 가지 차원 2대2 2 곱하기 2 매트릭스니까 4개가 나왔어. 근데 어떤 학자는 이것도 목적과 수단으로 봐서 세 가지 차원으로 보기도 하더라.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면 그렇게 푸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두 개의 차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프트 책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구조의 경쟁 가치 및 초점 또는 제가 초점 슬래시하고 집중을 써놓은 건 왜냐면은 초점이라고 나오거나 집중이라고 나왔을 때 혼동되지 마시라고.
자, 초점 집중은 내외부죠. 그죠? 그리고 구조의 경쟁 가치에서는 유연한 구조 혹은 통제 구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네 가지 접근 모델 보겠습니다. 네 가지 접근 방법 혹은 네 가지 모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인간관계 모델 첫 번째 이제 내용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잘 그대로 책의 내용을 잘 옮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 모델. 이 개방 시스템 모델에서는 조직 외부에 초점을 두면서 유연한 조직 구조를 추구하는 영역이다. 거기까지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 모델이니까 뭐예요? 환경과 조직의 적합성, fit을 추구하게 된다. 거기까지 형광펜. 환경과 조직의 적합성. 자, 합리적 목표 모델은 조직의 외부 환경에 초점은 두는데 밑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안정적이고 통제되는 조직 구조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부 과정 모델. 초점을 내부에 두고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거기까지. 이제 거기다가 3번 경쟁 가치 모형의 경영상 시사점 형광펜 그리고 별표. 자, 조직 효과성을 다차원 척도로 평가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거죠. 일단 거의 최초로 이렇게 경쟁 가치로 제시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조직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거나 조직에 따라, 그리고 한 조직 안에서, 자, 조직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죠. 아까 예시들을 보면은. 그리고 한 조직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형광펜 가치 간 충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경영자의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겠다 이거죠. 2번 효과성의 다양한 개념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였다. 자, 이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통합적 효과성 측정 모델이니까 산출별 목표, 자원 확보, 인적 자원과 같은 요소들을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목표로 통합하였다. 통합 형광펜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하나로 관점으로 통합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효과성의 기준이 조직의 경영 가치에 따라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구성 동그라미 구성되는지 관심을 야기했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는 뭐죠? 과학적으로 이미 선재하는 게 아니라, 선재가 무슨 말이죠? 이미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선재.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개념을 조작해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작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개념을 새로 이제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야기했으며 경쟁하는 가치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형광펜 경쟁 가치들이 모두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으로 비슷한 직사각형이 있다고 해서 동등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 조직이 처한 환경과 전략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준다. 거기까지 형광펜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음 3 이제 10점이니까 간략하게 쓰면 되겠죠.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에 대한 검토. 자, 분석의 기본 전제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반복해서 근데 공부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경영조직이랑 인사노무관리랑 계속 연동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문장이 저쪽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갈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분석의 기본 전제라든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을 잘 하면 돼요. 자, 거기 5번째 줄 보세요. 이처럼 조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관련을 갖는 사회 집단을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 수준에 따라 조직 효과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 방법을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 됐죠?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지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관계자 그룹은 효과성에 대해서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종업원은 급여 내지 직원 만족도,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정부는 얘네들이 얼마나 컴플라이언스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효과성 측정의 지표로 인식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전략적 이해관계자의 시사점 이거 꼭 써야 되는 거. 자,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에서 효과성의 개념이 의미가 있는 거. 이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유일한 측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거기까지 형광펜. 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다 지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연구 방법론 관련해 가지고 40권의 책이 있으면 20권은 반수는 그건 제대로 쓴 책이죠. 앞에 연구 방법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 뭐 통계, 가설, 검증 이것까지는 안 하는데 적어도 이거는 알고 가라 이거야. 왜? 조직행동론의 가장 핵심이 뭐야? 변수와 변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 개인 수준의 변수, 집단 수준의 변수,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 변수 이 얘기를 하는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모른다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매개 변수, 조절 변수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저는 그렇게 예전에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쓰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 그거는 별 틀리지가 않아. 뭐 수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표현을 하면은 확실하게 인과관계를 못 느끼겠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면 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면 틀리지가 않아. 자, 그래서 2번 출제 포인트 그리고 3번 로빈스 책에서 우리 계속 보면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개념에 대한 내용은 몇 개 안 돼. 그것만 정리하면 사실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 예시잖아요.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 예시는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시는 어떻게 한다? 꾸며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 되게끔 관계별로 해서 외국에 있는 그 이름들만 다 바꾸면은 우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붙여주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책을 볼 때 데프트 책이나 이 로베스 책을 볼 때 항상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지금 이 책부터 해서 논의되는 변수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수들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5년 동안. 그죠? 그냥 뭐 학자 이름 쓰고 그냥 이런 대안 한 게 막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변수와 변수 간의 그게 가장 주제다. 핵심이다. 자, 다음 페이지 해서 아까 다 내용은 봤었죠. 구체적 검토, 이제 분석의 기본 전제하고 구체적 검토 이렇게 하고 상관관계 있는 경우 그림 그렸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자, 매개 변수 그리고 조절 변수.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야 될 게 4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답안지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냐면은 충분히 답안지를 다 메꿀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개념이랑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자동화 수준은 제가 다른 책들을 다 검토하면서 한번 봤는데 제가 아까 들었던 사례가 가장 적절한 거 이해가 탁 되죠. 그죠? 자동화 수준이 높아졌을 때 업무 성과는 올라가겠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다? 직무 만족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떨어질 것이다. 그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성 이론. 그래서 첫 번째 과소보상 생각해보고 보상의 균형은 공정성이 지각이 되는 거겠죠. 지각. 그리고 과다 보상으로 불균형. 일단 불공정성. 이것도 과소보상.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이 옆에 그 그림들은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죠. 그죠? 과소보상, 균형, 그리고 과다보상. 이건 다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과다고, 균형, 과소. 그런데 여러분들 과소보상이랑 과다보상이랑 뭐지? 둘 다 불공정성을 지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지각 형태, 거기다 형광펜, 혼동되지 않게 형광펜. 과소보상도 이제
과소보상으로 인한 불균형, 과다보상으로 인한 불균형 둘 다 불공정성을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근데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은 거기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은 불공정성 지각을 위한 인간의 시격, 그냥 문지방이라고 생각, 그걸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격은 과다보상의 경우에는 매우 넓고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과다보상일 때는 그 시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과소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과소보상? 조금만 균형에서 벗어나도 이게 막 쫌팽이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달려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소보상의 경우에는 조금만 균형에서 벗어나도 금세 지각하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 과다보상에는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두 줄을 형광펜 쫙. 과소보상의 경우에는 조금만 균형에서 벗어나도 금세 지각하고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 과다보상의 경우는 어떻다?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불공정성 지각 시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첫 번째, 투입물의 변화. 투입물의 변화. 자, 불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투입을 상향 또는 하향. 상향하는 거는 뭐죠? 과다보상일 때. 그죠? 미안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향일 때는 뭐예요? 과소보상하니까 너가 돈 요거밖에 못 받는데 못하러 더 일. 그죠? 그리고 2번, 선출물의 변화. 자, 선출물의 변화. 자, 선출물을 더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제 제일 나쁜 게 뭐죠? 내가 과소보상 받는다고 해서 회사 비품을 훔쳐가는 거. 그죠? 그리고 노사협상 시 기존에 어떠한 액수가 있는데 투쟁을 통해서라도 더 높은 임금을 얻어내려고 산출물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인지적 왜곡.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제목에만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제목에만.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 제목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내용은 몇 번 읽으면 알게 된다 이거지.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인지적 왜곡. 그래서 과다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은 중고임물과 같은 시간을 일했지만 담당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 수행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각한.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 내가 일한 건 수준이 달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러는 거죠. 즉,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과다 보상을 합리화하는 거고. 네 번째, 준거 인물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제 대표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같이 지낼 때 어떻게 되죠? 계속 이런 불공정성을 지각하겠지. 여기서 이런 공정성 지각은 뭐야? 대부분 주관적인데 나보다 잘난 놈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잘해. 그러면 이제 내가 불공정하게 느낄 거니까 아예 그런 애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지? 비슷한 애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더 많은 아예 편한 애를 집어넣는다 이거죠. 한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리고 한편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중거 인물에 대한 집단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투입 요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팀인데 굉장히 걔만 열심히 해.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고 차별적 보상을 더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좀 혼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준거 인물의 변경. 자, 비교 대상을 바꿈으로써 공정성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조직 내 내가 생각했던 준거 인물 너무 잘난 놈들이야. 쫓아갈 수가 없어. 어떡하죠? 비교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이제 준거 인물을 삼아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 작업장의 이탈, 뭐 결근, 이동, 뭐 이직, 그죠? 그래서 심리적 충격이 클 때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나서 뭘 볼 거냐면 오늘 그 동차반에서 이미 그 1회랑 2회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
경영조직론의 압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연습했던 거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좀 이따 아까 전에 프린트 다시 동차반에서 나눠드렸던 자료 있죠? 개인 수준의 변수들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